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아라고 합니다. 힘들었던 제 사연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새벽 3시 10분. 윤호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저는 정년퇴직 후 조용히 살고 있었죠. 그런데 조카딸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효도한다며 선물을 가져왔어요. 발랄로와 타이머였죠. 왜 타이머는 새벽 3시 10분에 맞춰져 있었을까요? 왜 전기요금이 갑자기 2배로 뛰었을까요? 왜 집 주변의 신호 냄새가 진동했을까요? 저는 교실을 떠났지만 여전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습관이 저를 살렸죠. 빚에 허덕이던 조카딸과 그녀의 전 남친. 그들이 짜고 친 완벽한 계획.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부터 열흘간의 숨막히는 추격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적이 되고 이웃이 구원자가 된 이야기 시작합니다. 쿵쿵쿵. 새벽 3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저는 66살 은퇴교사죠. 서울 성북구 작은 빌라 2층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바로 나와요. 불날 수 있어요. 1층에 사는 윤호 목소리였습니다. 20세 미대생인데 의용 소방대 교육을 받았다고 했죠. 평소엔 조용한 아이인데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불이요? 허둥지둥 나가려는데 현관 신발장 위 전기요금 고지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2배나 나왔더군요. 이상했죠. 혼자 사는데 왜 갑자기 전기요금이 이렇게 뛰었을까?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윤호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소리쳤어요. 빨리 나오세요. 유증기 냄새가 심해요. 저는 서둘러 따라 내려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페인트 신어 같은 냄새였어요. 이게 무슨 냄새죠? 방금까지 누가 뿌린 것 같아요. 아주머니 집 창문 쪽에서 나는데요. 윤호가 손전등으로 제 집 창문을 비췄습니다. 창틀 아래 뭔가 번들거리는 자국이 보였죠. 액체를 뿌린 흔적 같았습니다. 저는 페인트를 안 해요. 집에 신호도 없고요. 윤호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신호랑 파라핀이 섞인 냄새예요. 이건 방화 준비 냄새입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방화라니. 누가 왜 제 집에 불을 지르려 한단 말입니까?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찜질방이라도 가서 아침까지 계세요. 저는 윤호 말대로 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서 나왔죠. 걸어가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은퇴한 뒤 조용히 살았는데 원한 살 일도 없는데 누가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찜질방으로 가는 길에 윤호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거나. 생각해보니 며칠 전 조카딸 지연이가 왔었죠. 32살 중고 리셀러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는 선물이라며 발랄로와 타이머를 주고 갔어요. 조카가 발랄로를 선물했는데 발랄로요? 타이머도 같이요? 네, 콘센트 타이머도 줬어요. 전기 절약한다고. 윤호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타이머 몇 시에 맞춰져 있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봤죠. 새벽 3시 10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냥 뒀거든요. 윤호가 멈춰서서 저를 봤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적인 거예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지연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윤호 눈빛은 진지했죠.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어요. 정말 지연이가 그랬을까? 왜 그래야 했을까? 저는 그 아이한테 뭘 잘못한 게 있나? 찜질방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교사 시절 제가 가르쳤던 것은 관찰하고 기록하고 끝까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제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찜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윤호가 찾아왔죠. 눈밑이 퀴퀴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집에 가봐야 해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윤호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죠. 골목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그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 속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울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풍경이었지만 어젯밤 일을 생각하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윤호가 창문 틈을 가리켰습니다. 누가 일부러 액체를 뿌렸어요. 바람결에 신어하고 파라핀이 섞인 냄새가 나죠. 저는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정말 독한 화학약품 냄새였어요. 이걸 왜 뿌린 거죠? 불이 잘 붙게 하려고요. 유증기가 차면 작은 불꽃에도 화르륵 타오르거든요.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정말 누군가 제 집에 불을 지르려 했구나. 그것도 제가 자는 시간에. 집 안으로 들어가니 겉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현관문 손잡이가 평소와 달리 끈적거렸어요. 신발장 위치도 미묘하게 달랐고요. 누가 들어왔다 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열쇠가 있었나 봐요. 강제로 연 흔적은 없으니까. 열쇠. 그 말에 뭔가 떠올랐죠. 2달 전 예비 열쇠를 잃어버렸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장 보러 갔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열쇠가 없어졌어요. 그냥 실수로 떨어뜨린 줄 알았는데 예비 열쇠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2달 전에. 그때 누가 주었을 수도 있겠네요. 계획적으로. 윤호가 거실로 들어가더니 발난로를 살펴봤습니다. 평범한 전기 발난로였죠. 그런데 코드 부분을 자세히 보던 윤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봐요. 전선 피복이 살짝 벗겨져 있어요. 뭐라고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정말 전선 한 가닥이 미세하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언뜻 봐서는 모를 정도로 교묘했죠. 이렇게 하면 전류가 몰려서 스파크가 나요. 타이머로 시간 맞춰 놓으면. 말을 잇지 못하는 윤호를 보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구나. 새벽 3시 10분. 제가 가장 깊이 잠든 시간. 타이머가 작동하고 스파크가 튀고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 저를 죽이려 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때마침 깨서 냄새를 맡았는지. 윤호 말이 맞았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실수를 했을까요? 일단 이 증거들을 보존해야 해요. 경찰이 와서 조사할 때까지. 윤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의 액체 자국, 전선의 벗겨진 부분, 타이머의 세팅 시간.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했죠. 저도 제 수첩을 꺼냈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어젯밤부터 일어난 일들을 시간 순으로 적었습니다. 지연이가 왔던 날도 적었죠. 4월 20일 오후 3시. 발난로와 타이머를 들고 왔다. 수정과도 가져왔다. 직접 끓였다며. 그때는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습니다. 지연이는 요리를 못하거든요. 조카가 어떤 사람이에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중고 물건 사고 파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요즘 힘들다고 하던데. 말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연이 엄마, 제 동생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 뒤로 지연이를 종종 챙겼는데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절 해치려 했다니 빚이 있나 봐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빚이요? 네. 돈이 급하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슬펐습니다. 그래도 피부치인데.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발랄로의 전선, 타이머, 유증기. 모든 게 지연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로비에서 윤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윤호가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주었습니다. 의용 소방대 교육 받았다고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작년에 수료했어요. 화재 패턴이랑 방화수법도 배웠죠. 윤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방금 본 건 전형적인 유증기 화재 준비예요.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시간차로 점화시키는 수법이죠.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거네요. 네. 즉흥적으로는 못해요. 재료 준비부터 시간 계산까지 치밀해야 하거든요. 손이 떨려서 커피를 흘릴 뻔했습니다. 지연이가 며칠, 아니, 몇 주 전부터 계획했다는 거잖아요. 날 죽이려고. 최근에 누가 따뜻한 발랄로 선물했냐고 물으셨죠.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게 도구였던 거예요. 타이머도 같이 줬어요. 전기 아낀다면서.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죠. 본인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으면 되니까. 생각할수록 무서웠습니다. 그날 지연이는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이모 혼자 계시니까 춥지 말라고. 건강해야 한다고.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혼자 했을까요? 보통 이런 일은 공범이 있거든요. 공범. 그 말에 또 다른 사람이 떠올랐죠. 마상우. 지연이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무허가 인테리어 업자라고 했죠. 전기 배선도 다룬다고 들었어요. 지연이 전 남친이 있었어요. 마상우라고. 어떤 사람이에요? 인테리어 일한다고 했어요. 무허가로. 윤호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기 다룰 줄 아는 사람이네요. 전선 피복 벗기는 것도. 맞아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와 마상우. 둘이 짜고 친 거였구나. 증거를 더 찾아야 해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목격자도 있을 거예요. 목격자라.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죠. 박미자 회장님. 경로당 회장인데 온 동네 일을 다 아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냄새랑 소리에 민감하죠. 미자 회장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누구세요? 경로당 회장님인데 이 동네 산지 40년 됐어요. 모르는 게 없죠. 윤호와 함께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지만 미자 회장님은 벌써 나와 계셨어요. 71살이지만 정정하셨죠. 어머, 선아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어젯밤에 소란스럽던데.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최근에 제 집 앞에서 이상한 사람 못 봤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아, 며칠 전 밤에 캡모자 쓴 여자 봤어요. 캡모자 여자요? 미자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가더라고. 조카인가 했는데 향이 독해서 기억나요. 열쇠. 정말 예비 열쇠를 가지고 있었구나. 얼굴은 못 봤어요? 모자 눌렀어서. 근데 키가 작았어요. 지연이 비슷하던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 지연이가 맞는 것 같았어요. 언제였어요? 한 사흘 전, 밤 11시쯤이었나? 화분에 물 주러 나왔다가 봤죠. 사흘 전, 지연이가 발난로를 가져온 지 이틀 뒤였습니다. 뭔가 확인하러 왔던 걸까요? 그리고 또 있어요. 미자 회장님이 덧붙였습니다.
어제 낮에도 왔었어요. 어제요? 네. 근데 이번엔 남자도 같이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더라고. 남자, 마상우였을 겁니다. 둘이 마지막 점검을 하러 왔던 거겠죠. 고마워요, 회장님.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게. 경로당을 나오며 윤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요. 계획적인 범죄예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카딸이 절 죽이려 했다는 걸. 돈 때문에. 제가 가진 집과 연금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윤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할까요? 충분해요. 물증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피부치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지연이는 감옥에 가겠죠. 조금만 더 증거를 모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윤호가 저를 걱정스럽게 봤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위험하면 바로 신고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죠. 이 일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교사로서 가르쳤던 것처럼 관찰하고 기록하고 끝까지 물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 미자 회장님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죠. 그 캡모자 여자 말이에요. 미자 회장님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걸음걸이가 급했어요. 뭔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죠. 뭘 들고 있지는 않았어요? 작은 가방 하나? 아, 그리고 손에 뭔가 번쩍거리는 게 있었어요. 번쩍거리는 것. 열쇠였겠죠. 제 예비 열쇠. 들어간 지 얼마나 있다가 나왔어요? 한 10분? 금방 나왔어요. 나올 때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통화. 누구랑 했을까요? 아마 마상우겠죠. 윤호가 물었습니다. 통화 내용 들으셨어요?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준비 다 됐다. 뭐 그런 말 했어요. 준비 다 됐다. 방화 준비를 확인했다는 뜻이었겠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었어요. 미자 회장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밤에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무슨 냄새요? 페인트 냄새 같은데 더 독한. 머리 아픈 냄새. 신호 냄새였겠죠. 미리 소량을 뿌려서 테스트했나 봅니다. 회장님은 냄새를 잘 구분하시네요. 80평생 살면서 온갖 냄새 다 맡아봤죠. 전쟁 때는 화약 냄새도 맡았고, 미자 회장님은 한국 전쟁 때 피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이나 폭발 같은 위험에 민감하셨죠. 그 여자가 뿌린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그 여자 들어갔다 나온 뒤에 냄새가 났으니까. 윤호가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날짜랑 시간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럼요. 4월 23일 밤 11시 10분. 정확한 시간까지 기억하시다니. 역시 미자 회장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세요? 드라마 끝나고 화분 물 주러 나갔거든요. 11시 뉴스 시작할 때였어요. 저는 제 수첩을 꺼내 미자 회장님 증언을 적었습니다. 이게 다 증거가 될 거예요.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키 크고 마른 편. 검은 옷 입었는데 얼굴은 못 봤어요. 저쪽 골목 끝에 서 있었거든요. 마상우 같았습니다. 키 크고 마른 체형이 맞았죠. 두 사람이 만났어요? 아니요. 따로 있었어요. 여자가 나간 뒤에 남자도 사라졌죠. 계획적이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의심받으니까 따로 움직인 거겠죠. 이때 경로당 문이 열리고 다른 어르신들이 나왔습니다. 동네 소문은 빠르게 퍼지죠. 다들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제가 둘러댔습니다.
별일 아닌 게 아니죠. 미자 회장님이 나섰습니다. 선아 씨 집에 누가 불 지르려 했대요. 순간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방화? 세상에 누가 그런 짓을? 저는 조용히 하시라고 손짓했지만 이미 늦었죠. 온 동네가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조카딸이 수상해요. 미자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지연이? 그 아이가? 다들 놀랐습니다. 지연이를 아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가끔 절 찾아올 때 인사도 하고 돈 때문인가 봐요.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무섭다니까. 그때 한 어르신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 맞다. 나도 봤어요. 이틀 전에 지연이가 부동산에 있었어요. 부동산이요? 네. 뭐 물어보고 있던데. 이 동네 집값 물어봤나 봐요. 집값을 물어봤다. 제 집 시세를 알아본 거였겠죠. 제가 죽으면 집을 차지할 생각이었나 봅니다. 서류도 들고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같은 거. 등기부등본. 제 집 소유 관계를 확인했겠죠. 상속 관계도 파악하고 윤호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동기가 명확해요. 재산 노린 거예요. 슬펐습니다. 하지만 분노도 잃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피부치인데, 제가 키다시피 한 아이인데. 선아 씨, 빨리 경찰에 신고해요. 미자 회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하지만 아직 더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왜 지연이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마상우와 공모한 건지, 또 다른 비밀은 없는지, 일단 집에 가서 증거를 더 찾아볼게요. 혼자 가지 마요. 위험해요. 미자 회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끝까지 파헤쳐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연이가 가져온 발난로 포장 박스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하려고 베란다에 둔 게 있었죠. 윤호가 같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박스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택배 송장이 없었습니다. 새 제품이면 택배로 왔을 텐데 중고품인가 봐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중고 리셀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박스 안쪽을 보니 뭔가 적힌 게 있었습니다. 연필로 흐릿하게 테스트 완료라고. 테스트요? 전선 손상 테스트를 미리 했나 봐요. 섬뜩했습니다. 미리 실험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콘센트 타이머를 꺼내봤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스티커 자국이 있었어요. 가격표를 뗀 자국 같았습니다. 이것도 중고품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봐요. 윤호가 타이머 옆면을 가리켰습니다. 미세한 긁힘이 있었어요. 뭔가 도구로 열었다가 닫은 흔적 같았죠. 그때 우택수 씨가 왔습니다. 동네 전기기사인데 화재 패턴에 밝은 분이었죠. 소문을 듣고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타이머 좀 볼게요. 우택수 씨가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조작했네요. 내부 회로를 건드렸어요. 어떻게요? 릴레이 부분에 열흔이 있어요. 피복 한 가닥만 벗기고 전류 몰리게 하면 스파크 납니다. 정말 치밀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르게 세심하게 조작한 거였어요. 이 정도 기술이면 전기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택수 씨가 말했습니다. 마상우가 전기 다룬다고 했죠. 윤호가 말했습니다. 우택수 씨가 타이머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10분. 왜 이 시간일까요? 제가 가장 깊이 자는 시간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평소 저는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3시는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죠. 지연이가 제 생활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가족이니까 알겠죠.
씁쓸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그 정보로 절 해치려 했다니. 우택수 씨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가져다 줬죠. 이상하네요. 사용량이 갑자기 늘었어요. 네, 2배가 됐어요. 타이머 테스트를 여러 번 했나 봅니다. 집에서 테스트를 했다고요? 그럼 제가 없을 때 들어와서 실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비 열쇠로 들어왔겠죠. 윤호가 말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무서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집에 들어와 방화 실험을 했다니. 이 정도 증거면 경찰이 수사할 거예요. 우택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이모, 요즘 혼자 계시기 위험해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왜 위험한데? 나이 드신 분들 사고 많이 나잖아요. 집 정리하고 요양형 레지던스로 가요. 집 정리. 제 집을 팔라는 뜻이었겠죠. 계약은 제가 도와줄게요. 난 아직 건강해. 지연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이모, 신안반문서 어디 뒀어요? 왜? 그냥 정리하는 김에 확인하려고요. 신안방. 제가 가진 작은 농지였습니다. 시세가 올라서 꽤 값어치가 있었죠. 그것도 노리는구나. 나중에 얘기하자. 이모,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무슨 일? 내가 만들려던 그 일 말이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윤호와 우택수 씨가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확실해요. 지연이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발랄로, 타이머, 신어, 예비 열쇠, 그리고 재산 욕심. 이제 함정을 놓을 차례였습니다. 지연이와의 통화를 마치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 착하던 아이가 어쩌다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웠을까? 10살 때 엄마를 잃은 지연이를 저는 딸처럼 챙겼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취직할 때도 도와줬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사람이 돈 앞에서는 달라져요. 우택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윤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금은 아주머니 안전이 우선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죠. 작전을 세워야 해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를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다시 시도하게끔.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윤호, 우택수 씨, 미자 회장님까지 모였죠. 작은 탐정팀이 꾸려진 거예요. 일단 CCTV를 확보해야 해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공용복도랑 엘리베이터에 있어요. 미자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현관이랑 창틀 지문도 채취해야 하고. 우택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놓고 경찰 부르죠. 윤호가 말했습니다. 다들 제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이웃들과 잘 지냈던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죠. 지연이를 어떻게 유인하죠? 미자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SNS를 이용해요. 윤호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지연이가 있었습니다. 가족방이었죠. 뭐라고 쓸까요? 아주머니가 집에 혼자 계신다고. 그리고 뭔가 아프다고 하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썼습니다. 어젯밤 두통으로 전기장판 틀어놓고 잠들었네. 오늘 낮에 집에서 쉬어요. 건조한 톤으로 썼습니다.
평소 제 말투였죠. 전기장판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우택수 씨가 물었습니다. 화재 위험을 암시하는 거예요. 윤호가 설명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지연이가 봤구나.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정말 지연이가 올까? 온다면 또 무슨 짓을 할까? 걱정 마세요. 미자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을게요. 고마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죠. 그날 밤은 윤호네 집에서 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집을 비우라고 했거든요. 새벽에 윤호가 절 깨웠습니다. 누가 왔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체형으로 봐서 지연이 같았어요. 저기 봐요. 윤호가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마상우였겠죠. 녹화하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다 찍고 있어요. 지연이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 들어가는구나. 이제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저게 뭐죠? 스프레이 같은데요. 아마 신호를 담은 스프레이였겠죠. 이번엔 더 많이 뿌리려고 했나 봅니다. 그때 미자 회장님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죠. 어휴, 이 신호 냄새. 누가 페인트질해요? 지연이가 놀라서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도망가려는 거였어요. 지금이에요. 윤호가 뛰어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죠. 지연이는 이미 골목 끝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마상우와 합류하려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제가 불렀습니다. 지연이가 돌아봤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죠.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차가워졌습니다. 이모, 왜 그랬니? 대답 대신 지연이는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게 녹화됐으니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본격적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윤호가 팀장, 우택수 씨가 기술고문, 미자 회장님이 정보 책임자, 저는 기록 담당이었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윤호가 화이트보드를 가져왔습니다. 보드의 시간순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지연이가 발난로를 가져온 날부터 어젯밤 일까지 CCTV 영상 확보했어요. 우택수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협조를 받았다고 했죠. 화면에는 지연이가 제 집에 드나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 봐요. 우택수 씨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손에 든 게 보이죠? 스프레이 캔이었습니다. 라벨은 안 보였지만 모양으로 봐서 공업용 제품 같았어요. 현관 손잡이에서 지문 나올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갑 끼고 있었어요. 윤호가 영상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이가 장갑을 벗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죠. 저기서 지문 채취하면 돼요. 미자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든든한 팀이었습니다. 각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죠. 타이머랑 발난로는 보관하고 있죠? 우택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지문이랑 흔적 보존해야 해요. 비닐에 싸놓으세요. 이때 미자 회장님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지연이가 대출 상담도 받았대요. 대출이요? 집 담보 대출. 상속받으면 바로 대출받을 생각이었나 봐요. 정말 치밀했습니다. 제가 죽기도 전에 대출 상담까지 받았다니.
얼마나 빚이 있길래.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코인 투자 실패했다고 들었어요.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수억 날렸다던데. 수억? 그 정도 빚이면 정말 막다른 길이었겠죠.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 하다니. 마상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택수 씨가 물었습니다. 무허가 인테리어 업자예요. 편법으로 일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공범 맞네요. 기술 제공자. 윤호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지연이를 현장으로 다시 부를 거예요. 또요? 위험하지 않아요? 이번엔 함정이에요. 경찰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았죠. 미끼 메시지는 뭘로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신한반문서를 찾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일 은행에 가서 처분한다고. 신한방. 지연이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재산이었죠. 저는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신한반문서 찾았어. 내일 은행 가서 정리하려고. 오늘 밤은 일찍 잘게. 단체방에 올리자마자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미끼를 문 것 같아요. 윤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고주영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강북서에서 온 중견 형사였죠. 말수는 적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증거 자료 다 봤습니다. 충분해요. 형사님이 CCTV 영상과 물증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잠복할 겁니다. 현행범으로 잡아야 확실하거든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죠. 저녁 먹고 TV 보고 10시에 불 끄고. 하지만 실제로는 윤호네 집에 있을 거였습니다. 제 집엔 형사들이 잠복하고. 무서워요.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끝나가요. 윤호가 위로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녁 8시, 저는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SNS 단톡방에 짧은 메시지를 올렸죠. 두통으로 전기장판 틀어놓고 잠들었네. 오늘 낮에 집에서 쉬어요. 일부러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마치 깜빡하고 전기장판을 켜둔 것처럼. 화재 위험을 암시하는 거였죠. 메시지를 본 지연이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모, 전기장판 오래 켜두면 위험해요. 걱정하는 척하는 거였겠죠. 속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도 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자 회장님이 망을 보고 있다가 보고했죠. 수상한 차가 왔어요. 검은색 SUV. 마상우 차였을 겁니다. 골목 입구에 정차했다고 했어요. 2명 타고 있어요. 남자랑 여자.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가 형사님과 통화했습니다. 타깃이 접근 중입니다. 저는 윤호네 집 창문으로 제 집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죠. 불도 꺼져 있고 10시 30분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미자 회장님이 무전했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내렸고 마상우는 차에 남았습니다. 전과 같은 패턴이었죠. 지연이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가방이 불룩해요. 윤호가 망원경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많이 들었나 봐요. 이번엔 더 확실하게 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제 집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열쇠를 꺼냈죠. 들어갑니다. 윤호가 형사님께 보고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형사님들이 잘 숨어 있겠죠? 들키면 안 되는데. 5분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안 나왔어요. 뭘 하는 거죠? 제가 불안해했습니다. 아마 신호를 뿌리고 있을 거예요. 구석구석.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불이 나도록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때 마상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남자도 움직여요. 미자 회장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마상우가 휴대폰을 들고 뭔가 확인했습니다. 아마 지연이와 연락하려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집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런데 나온 건 지연이가 아니었습니다. 고주영 형사였어요. 한지연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지연이가 형사 뒤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마상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다른 형사들이 나타났거든요. 마상우 씨도 함께 가시죠. 두 사람이 체포되는 걸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끝났어요. 윤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들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지연이 언니라는 사람이었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이 언니가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촌 언니예요. 지연이가 부탁했어요. 이모님께 드릴 게 있다고. 수정과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리병에 담긴 수제 수정과였죠. 지연이가 직접 끓였대요.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미안하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출 수 없었죠.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수정과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컵을 들고 있었죠. 지연이가 많이 후회해요. 사촌 언니가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구치소에 있어요. 보석 신청했는데 기각됐대요. 당연했습니다. 방아미수는 중범죄니까요. 그때 윤호가 왔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죠. 아, 손님 오셨네요. 지연이 사촌 언니래요. 윤호가 수정과 컵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눈짓했죠. 마시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수정과 향이 독특하네요. 윤호가 컵 냄새를 맡았습니다. 계피를 많이 넣었나 봐요. 사촌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호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윤호가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후 윤호가 돌아와서 제게 속삭였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나 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지연이가 왜 그랬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대요. 10억이 넘었다고. 10억?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코인 투자 실패하고 사채까지 썼대요. 조폭들이 협박도 하고. 그래서 절박했구나. 하지만 그게 살인 미수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고주영 형사였어요. 잠시 확인할 게 있어서요. 형사님이 수정과 컵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분은 형사님이 사촌 언니를 봤습니다. 지연이 사촌이래요. 형사님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분 마상우 씨 누나네요. 뭐라고요? 사촌이 아니라 마상우 누나였다니. 또 속은 거였습니다. 같이 가시죠.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마상우 누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따라갔죠. 나중에 안사실인데 수정과에 수면제가 들어 있었답니다. 저를 재운 다음 또 뭔가 하려 했나 봐요. 정말 끝이 없네요. 제가 한숨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윤호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밝혀야 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공범이 또 있는지, 그들의 전체 계획이 뭐였는지. 경찰서 조사실.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지연이와 대질신문을 하게 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연이가 보였죠. 많이 야위었습니다. 이모를 보고 싶다고 해서요.
고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이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돈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 했어?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다치게만. 그럼 요양원 가야 하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치게만 하려 했다고요? 새벽에 불을 지르려 했으면서 열쇠는 어디서 났지? 제가 물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예요? 예비 열쇠 말이야. 내가 잃어버린 거. 지연이가 흔들렸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였죠. 2달 전 장 볼 때 내가 따라왔었지. 그때 일부러 지갑 떨어뜨린 거야? 침묵. 그게 답이었습니다. 타이머는 왜 새벽 3시 10분이었을까? 그게 몇 시였다고. 지연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제가 시간을 말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었으니까. 계획적이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동정하지 않았어요. 마상우랑은 언제부터 짰니? 헤어진 건 거짓말이었어요. 계속 만났어요. 역시 그랬군요. 둘이 짜고 침판이었어요. 전기요금은 왜 올랐을까?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테스트 여러 번 했어요. 이모 없을 때 제 집에 몰래 들어와서 방화 실험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신호는 누가 준비했어? 상우가. 인테리어 하니까 쉽게 구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치밀한 계획, 완벽한 준비. 하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죠. 왜 그날 밤 윤호가 깼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이도 그게 궁금했나 봅니다. 고개를 들고 물었죠. 그러게요. 왜 하필? 신호를 너무 일찍 뿌렸어. 윤호가 미대생이라 냄새에 민감하거든.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지연이의 실수와 윤호의 예민함이 절 살린 거였죠. 이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이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전 받아주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넌 날 죽이려 했어.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지연이가 물었어요. 이모는 저 용서 안 하시겠죠? 글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후련하기도 했죠. 이제 정말 끝이 보였으니까. 그날 밤 마지막 재현 실험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제 집에 형사님들과 감정인들이 모였습니다. 윤호와 우택수 씨도 참관했고요. 타이머를 세팅합니다. 감정인이 말했습니다. 새벽 3시 10분. 그 시간에 맞춰 타이머를 설정했죠. 발랄로 전선은 이렇게 손상됐고요. 우택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피복을 살짝 벗긴 전선.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날 예정이었죠. 신호는 여기 뿌려졌습니다. 형사님이 창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곳에 뿌려서 유증기가 퍼지게 한 거였어요. 타이머가 작동하면 감정인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틱! 타이머 릴레이가 작동하는 소리. 전기가 통하고 발난로가 켜집니다. 이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치직! 전선에서 불꽃이 튀는 소리. 유증기에 인화되면 순식간에 불길이 번질 뻔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자는 사이에 사망률이 높았겠네요.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네. 연기 흡입만으로도 위험했을 겁니다. 끔찍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거였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타이머 작동. 실제로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번엔 안전하게 실험용으로만. 지금 감정인이 외쳤습니다. 우택수 씨가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전기가 끊겼죠. 실제 상황에선 이렇게 빨리 대응 못했을 거예요.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윤호가 깨어있지 않았다면, 우택수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마상우가 복도 끝에서 뭘 했는지 확인됐어요. 다른 형사가 보고했습니다. 뭘 했는데요? 휴대폰으로 원격 조종 앱을 실행했어요. 타이머를 조작할 수 있는 원격 조종. 그것까지 준비했다니 정말 치밀했습니다. 만약 타이머가 작동 안 하면 수동으로 작동시키려 했나 봅니다. 2중 3중 안전장치를 만든 거였어요. 실패할 가능성을 없애려고. CCTV에 마상우 얼굴이 찍혔어요. 형사님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복도 끝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마상우. 표정이 긴장돼 있었죠. 지연 씨가 신호를 보내면 작동시킬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공범. 확실한 공범이었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 예비 음모까지 적용됩니다.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 5년에서 10년. 전과가 있으면 더 늘어나고요. 마상우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사기와 횡령으로. 그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겠죠. 피해자가 친족이라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형사님이 덧붙였습니다. 친족.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해치려 했다니.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검사님이 증인들을 소환했죠. 그 중에 미자 회장님이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법원 증인 대기실. 미자 회장님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떨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이라. 법원은. 하지만 막상 증언대에 서자 미자 회장님은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명확했죠. 그날 밤 무엇을 보셨습니까? 검사님이 물었습니다. 캡모자 쓴 여자가 선아 씨 집에 들어갔어요. 열쇠로 문 열고. 그게 피고인 한지연 씨였습니까? 네. 키나 체형이 똑같았어요.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얼굴을 정확히 봤습니까? 모자 때문에 얼굴은 못 봤지만. 그럼 확실하지 않다는 거네요? 그때 미자 회장님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냄새로 알았어요. 냄새요? 지연이는 항상 특정 향수를 써요. 그날도 그 냄새가 났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냄새로 사람을 구분했다니. 어떤 향수인지 아십니까? 샤넬 5번. 제 딸도 쓰거든요. 검사님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지연이 가방에서 나온 향수병. 샤넬 넘버 5였죠. 그리고 신어 냄새도 났어요. 미자 회장님이 계속했습니다. 신어 냄새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미술했어요. 유화 그릴 때 신어 많이 썼죠. 완벽한 증언이었습니다. 미자 회장님의 특별한 능력이 빛을 발한 거였어요. 그날 신어 냄새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창문 열고도 한참 남아 있었고요. 그때 미자 회장님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큰 소리로 말한 것도 일부러였어요. 일부러요? 네. 지연이를 당황하게 하려고. 증거 남기게 하려고요. 미자 회장님의 기지였습니다. 큰 소리로 신어 냄새를 외쳐서 지연이가 급하게 도망가게 만든 거였죠. 그래서 장갑 벗는 실수를 했구나. 검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장갑을 벗은 지연이. 그 덕분에 지문이 남았던 거였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피고인에게 악감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불쌍하죠.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미자 회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아 씨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이웃이 이럴 때 돕는 거죠.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가족은 절 해치려 했지만 이웃은 절 지켜줬으니까요. 검찰 측 물증 제시 시간이었습니다. 법정에 증거물들이 하나씩 제출됐죠. 증거물 1번 발난로입니다. 검사님이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발난로 전선 사진이 떴습니다.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확대됐죠. 보시다시피 의도적으로 손상시킨 흔적입니다. 감정 결과 니퍼로 벗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 석의 마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니까요. 증거물 2번 콘센트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내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릴레이 부분의 손상이 선명했죠. 새벽 3시 10분. 피해자가 가장 깊이 잠든 시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검사님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스위치 부분에 미세한 긁힘이 있습니다. 조작한 흔적이죠.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감정인 증언 들어보시죠. 전기 전문 감정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까? 네. 일반인은 어렵습니다. 전기 기술자 수준은 돼야 합니다. 마상우를 겨냥한 질문이었죠. 증거물 3번 니트릴 장갑 잔사입니다. 현관 손잡이에서 검출된 장갑가루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용 니트릴 장갑입니다. 피고인 한지연 씨 집에서 같은 제품이 발견됐습니다. 지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물 4번 CCTV 영상입니다.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연이가 제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4월 23일 밤 11시 10분. 그리고 이틀 뒤 새벽 2시 40분. 두 번이나 침입한 게 확인된 거였습니다. 증거물 5번 엘리베이터 지문입니다. 지연이가 장갑을 벗고 버튼을 누른 그 지문이었죠. 피고인 한지연 씨 지문과 일치합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증거물 6번 휴대폰 통화 기록입니다. 지연이와 마상우의 통화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사건 당일 총 12번 통화, 특히 새벽 시간대 집중적으로 공모의 증거였죠. 증거물 7번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마상우가 지연이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었습니다. 왜 돈을 보냈죠? 검사님이 마상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빌려준 거예요.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그냥 빌려준 돈치고는 크지 않습니까? 마상우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증거물 8번 신어 구매 영수증입니다. 마상우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이었죠. 대량의 신어를 샀더군요. 인테리어에 쓸 거였어요. 마상우가 변명했습니다. 이 정도 양을요? 드럼통으로요?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죠. 검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실패하자 또 시도했습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피고인 신문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증언대에 섰죠. 왜 그랬습니까? 검사님이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됐죠? 10억? 넘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10억이라니. 어떻게 그런 빚이 생겼습니까? 코인 투자 실패하고 만회하려고 사채까지. 전형적인 도박 중독자의 패턴이었죠. 그래서 이모를 죽이기로 했다?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다치기만 해서 요양원 보내려고. 불을 지르는데 어떻게 다치기만 합니까?
지연이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모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었죠? 네. 집하고 연금, 농지까지 합치면 한 15억 정도. 그게 목표였구나. 제 전 재산이었죠. 검사님이 결정적 질문을 했습니다. 공범은 누구입니까? 지연이가 머뭇거렸습니다. 마상우 씨 아닙니까? 같이 계획했죠? 아니에요. 혼자 한 거예요. 끝까지 마상우를 감싸는 거였습니다. 그때 마상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가 시킨 거예요. 다 내 계획이었어요.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판사님이 정숙을 명령했죠. 피고인 마상우, 진술하시겠습니까? 마상우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다 제가 계획했어요. 지연이는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이 둘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던 거죠. 이모가 연금도 받고 집도 있고. 마상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빚더미인데. 그때 제가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판사님이 허락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언제 돈 안 빌려줬니? 도움 안 청했니? 지연이가 고개를 들어 절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말만 했으면 됐어. 죽일 생각하지 말고. 이모,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할 말은 없었어요. 검사님이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 한지연에게 징역 8년, 피고인 마상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무거운 형량이었지만 당연했습니다. 살인미수니까요. 최후 진술 전 검사님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보여줬습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형 화면에 시간순으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2월 피해자 예비열세 분실.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훔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장 보러 갔던 그날이었죠. 지연이가 따라와서 도와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일부러 부딪혀서 지갑을 떨어뜨렸구나. 3월 피고인 한지연 씨 부동산 방문. 피해자 집 시세 확인. 부동산 직원이 증언했었죠. 지연이가 이 집 팔면 얼마냐고 물었다고. 4월 초 피고인 마상우 씨 대량 신어 구매. 영수증이 화면에 떴습니다. 산업용 신어 드럼통 2개. 정상적인 인테리어 작업에는 필요 없는 양이었죠. 4월 20일 피고인이 발난로와 타이머 전달. 그날이었습니다. 지연이가 효도한다며 찾아온 날. 4월 20일부터 24일 전기요금 급증 구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2배가 넘는 사용량이었죠. 이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피해자 부재 시 집에 침입, 방화 테스트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섬뜩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집에서 실험을 했다니. 4월 23일 밤 첫 번째 신어 살포.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캡모자를 쓴 지연이가 제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4월 25일 새벽 본격 실행.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윤호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검사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비 열쇠 복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열쇠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미세한 긁힘과 복제 흔적이 보였죠. 수정과 컵의 유막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마상우 누나가 가져온 그 수정과였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기요금 폭증 시점과 타이머 테스트 시점이 일치합니다. 한전 자료와 대조한 결과였습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신한농지 등기부 열람 기록입니다. 지연이 아이디로 최근 여러 번 조회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님이 피고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존속 살인 미수입니다. 존속?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해치려 한 범죄. 피고인들은 재산을 목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했습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판사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죽이려 해서는 안 되죠. 증거들이 하나하나 직조되어 완벽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예비 열쇠부터 시작해서 타이머, 신호, 전기요금, 농지 조회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음을 보여줬죠. 피고인들에게 묻겠습니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까? 지연이와 마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새벽 3시에 불을 지르려 했는데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았죠.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는 걸 보니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지만 또 한편으론 슬펐습니다. 그래도 조카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그저 돈줄로만 봤을 뿐. 재판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죠. 유죄. 그것도 중형이 나올 거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윤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래, 끝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가족과 이렇게 갈라서다니.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가득 찼죠. 동네 이웃들도 많이 왔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지연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마상우를 징역 9년에 처한다. 검찰 구형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울먹였습니다. 마상우는 무표정했고요. 판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죠. 지연아. 지연이가 고개를 들어 절 봤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가난은 이유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면죄부는 아니야. 제가 교단에서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 하지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각자 달라. 지연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넌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어. 그 대가는 치러야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이모. 지연이가 울었습니다. 울지 마. 눈물로 용서받으려 하지도 마. 행동으로 보여줘. 마지막으로 마상우를 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35이면 다시 시작하기 늦지 않았어요. 마상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절 봤습니다. 감옥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만드세요.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죠. 판사님이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을 나오며 미자 회장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선아 씨, 괜찮아요? 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윤호가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대단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교사 습관이 나왔나 봐요.
우택수 씨도 왔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사세요.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집 현관의 선이 여전히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윤호가 문을 두드리던 새벽. 다시 시작이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66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의용소방대에 지원했습니다. 윤호가 추천해줬죠. 아주머니도 화재 예방 교육 받으시면 도움될 거예요. 맞았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교육 첫날 윤호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파이팅! 웃음이 났습니다. 23 청년이 66 할머니를 응원하다니. 교실이 사라져도 가르칠 말은 남는다. 제가 평생 믿어온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에게 화재 예방과 안전을 가르칠 겁니다. 제 경험을 나누면서 기록하고 질문하고 끝까지 묻는 일, 그것도 계속할 겁니다. 이번 사건을 책으로 쓸 생각이에요.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바라며. 시작이 반이다. 제가 늘 아이들에게 하던 말입니다. 이제 저 자신에게 해봅니다. 66살의 새로운 시작.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렙니다. 교육장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호가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좋은 이웃이 있어 다행입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합니다. 오늘도 배웁니다. 오늘도 가르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은, 배신당했지만 용서하려 노력하는, 늙었지만 아직 젊은 한 교사의 이야기. 에필로그.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막장 같기도 하고 믿기 힘들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해치려 한 끔찍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봤습니다. 선한 이웃들, 따뜻한 마음들. 지연이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가끔 편지를 보내옵니다. 반성하고 있다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저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겠죠. 시간이 약이니까요. 윤호는 이제 졸업하고 화가가 됐습니다. 가끔 찾아와 차 한잔합니다. 좋은 친구가 됐죠. 미자 회장님은 여전히 동네 소식통입니다. 덕분에 동네가 안전해졌어요. 우택수 씨는 이제 제 집 정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줍니다. 공짜로요. 저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선생의 마지막 훈육이에요. 교훈이 있다면 이겁니다. 관찰하세요. 기록하세요. 의심되면 물으세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을 보면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가족이라고 모두 믿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를 의심하지도 마세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삶은 늘 그렇듯이.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